안녕하세요. 한반도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곽태원 교수입니다. 오늘 주제는 강대강 대치 상태인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발표는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이신 또 북한대학원 대학교 부총장이신 신정대 박사님이 해주시고, 그리고 토론은 우리 학교의 최고 권위자이신 6분을 모셔서 건설적인 창의적인 토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먼저 발표자 신종대 교수님과 토론자 선생님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왼쪽에 발표자 신종대 박사 간단히 인사하시고, 그 다음에 토론자로는 오른쪽에 고요한 박사님, 현 통일연구원 원장이십니다.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왼쪽에는 또 홍연익 박사님은 전 국립외교원 원장이시고, 그 다음에 현재는 옛날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와서 이상수 박사님, 우리 이상수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최강연구위원이시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우리 왕선택 박사님,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이십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우리 모임에 처음으로 오시는데 앞으로 자주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형석 박사님 전 통일부 차관이시고 현재는 남북사회 통합연구원 이사장이십니다. 그리고 대진대학에도 교수로 계십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토론자 김진양 박사님,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개성공단 이사장이시고 현재 한반도 평화경제회의 상임 이장이십니다. 예, 전부 박수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연구원 스태프들을 간단하게 소개하면은 오른쪽에 이두수 우리 총장님, 왼쪽에는 우리 오늘 수고하시는 최현규 차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정대 교수에게 발표문을 먼저 45분 동안 듣고 그 다음에 토론을 2부에서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신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정치포럼의 교수 42차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각계 그런 전문가들 모시고 이런 발표 기회를 갖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겠습니다. 그 카메라가 있으니까 사실 좀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못 하겠는데. 아니,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그때 한 2019년에 한번 우리 그 원장님께서 제가 이제 있을 때는 제가 연구원으로 95년 3월부터 저희 연구소에 경남대 국방문제연구소에 소장을 하셨고 제가 그때 연구원 하면서 또 간사를 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아마 오늘 또 온 것 같고 제가 4년 전에도 그때 마포에 계실 때 그래서 한번 주제는 생각이 나지 않지만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발표를 하고 나서 제 마음속으로 다시는 안 해야지.
정리가 됐는데 여러분들 다 공개됐는데. 느끼시는 대로 의원님께서 워낙 철두철미하시고 집에 주문 사항이 많아가지고 저도 잘 잊어버리지 않는데 세월이 아무래도 4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기억이 됐는데 다시 개조식을 그냥 처음에는 편하게 그냥 오면 된다고 이렇게 해서 선수 이렇게 응했는데 나중에 다시 이렇게 일을 보내시고 개조식으로 하고 또 뭐 내용도 말씀하셔서 옛날 그 다짐이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원장님께서 건강하시고 이연세에 이렇게 열정을 가지시고 그러니까 다들 이 여러 전문가들께서도 오늘 자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소장님께서 이제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 저한테 이렇게 수정 보완을 할 때 그 남북 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적어오라. 근데 사실은 보면 또 계시는 분들은 또 현장 경험도 계시고 또 그런 이슈를 이렇게 다루시는 분들인데 대부분 저는 뭐 역사 경험을 하고 이런 것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방안은 정책 라인에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거 아닌가. 마치 또 관료들 보고 학술 논문도 쓰라고 하는 그런 주문으로 이렇게 느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주신 대로 최대한 이렇게 연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주어진 시간이 45분인데 다 이렇게 읽어보셨으니까 그걸 갖다 그대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오디언스를 위해서 처음부터 할게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쉽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편안하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목차를 이렇게 해놨는데 윤석열 정부 통일 대북 정책 또 남북관계 개선 방안은 있는가. 사실 어찌 보면 이 세 번째가 메인인데 본문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객관적인 상황이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이렇게 뭡니까 획기적인 또 전향적인 그런 방안이 있을까에 대해서 적지 않게 좀 회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제는 이제 남북관계 개선 방안이지만 사실은 제가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그러니까 우리 남북관계를 접근하는데 뭐 세 가지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국제관계 그런 수준에서 남북관계를 볼 수가 있고 또 남북관계 자체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있고 또 남북관계와 이제 국내 상황, 국내 정치 이런 연관이 있는데 저는 세 번째 그런 문제를 좀 특시가 들어간 것 같아서 그런 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선 그 윤석열 정부 통일 대북 정책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비핵평화, 번영의 한반도 수상. 인데 나중에 뭐 그 토론에서도 그런 기적도 있겠지만 사실 이 비핵평화, 이 번영이라는 것이 어떻게 순차적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병행 동시적으로 되는 것인지 또 이 선차성을 어디다 두고 있는지 그러니까 비핵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 평화 그리고 번영 이런 것에는 상대적으로 좀 언급이 덜하고 또 그런 것이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그런 지점들이 취약한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정책이 그럴싸하다고 해서 반드시 실효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정책 자체를 갖다가 평가할 때 좀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은 3대 추진 원칙, 그러니까 일체의 불입 도발을 불용한다. 후회적 남북관계를 발전에 갖다가 추진한다. 그를 통해서 평화적 통일 기반을 구축한다. 이런 3대 목표를 내걸고 있고 이런 이제 그 목표, 그런 추진 원칙 하에서 비핵화와 남북 신뢰 구축의 선순환,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등과 같은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게 발제문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런 윤석열 정부의 그런 이 정책 추진 원칙 이런 것이 국민의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원칙과 크게 다른 걸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물론 원칙과 기준은 유사하지만 실제 운용에 있어서 남북관계의 운용의 그런 폭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시퀀스라든지 이런 데서는 여러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건 원칙 자체만 두고서는 별반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기본적으로 논의할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담대한 구상인데 왜 담대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게 담대한 구상인데 이런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북한 핵 문제, 당면하고 있는 북한 핵 문제를 갖다가 근원적으로 실질적으로 해결한다 그런 방향 설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 기반 구축을 기도한다. 이런 걸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비핵화 전후 과정에 대해서 단계적인 이런 접근보다는 포괄적으로 합의한 후에 합의상 이행에 있어서 단계적이고 동시적으로 이행한다. 이런 이제 그런 합의와 동시에 실행 방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시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담대한 구상의 제1단계가 어떻게 보면 북한이 지금 비핵화 협상에서 케이블로부터 떠났는데 이걸 어떻게 다시 복원시킬 것이냐 이런 문제를 담고 있죠. 그래서 그 방법이 이런 비핵화 협상에 북한을 갖다가 다시 케이블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우선 강력한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일단 억제한다, 디프런스하고 또 제재, 압박 이런 걸 통해서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그리고 외교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를 추진하는 이런 말하자면 입체적인 그런 접근을 제시를 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관철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로 군사, 경제, 외교 이런 영역에서 필요한 그런 정책적인 수단을 갖다가 사용한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3D 해법이라는 것이 군사적 억제 그리고 경제적 제재 이런 것을 강화를 해서 북한이 외교적 대화에 복귀하도록 이렇게 일종의 강제한다는 이런 포시브 팔러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과연 우리가 그런 실효적인 수단을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느냐 그런 걸 다시 또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북한이 만약에 협상에 복귀하는 2단계로 북한 민생 개선 시범 사업을 시행을 한다. 그리고 3단계로는 이런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상응해서 경제, 정치, 군사적 조치를 동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런 것들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통일부에서 설명을 하고 있듯이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선언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리고 전향적인 그런 대북 정책 구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초기 단계부터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서 비핵화 협상을 주동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북한 비핵화 진전에 상응해서 경제 지원은 물론이고 정치 군사 분야까지 포괄하는 그런 입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윤석열 정부 대북 정책의 그런 차이점이고 또 강점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상대가 이걸 가지고 수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비핵 개방 3천의 복사판이다, 발휘다, 이렇게 북한이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우선 이 북한의 국가 정체성, 국채의 교체가 핵인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무슨 경협이라든지 이런 걸로 흥정을 하려고 하는 흥정물로 보는 이런 접근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죠. 이런 조건에서 이 비핵 개방 3층도 그랬듯이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실효성 있는 비핵화 방식이 되기 어렵다. 이런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사 경제적인 이런 제재를 강화를 해서 북한을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이런 군사적 조치라는 것이 실효성과 강압성을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 북한이 그런 것들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고도 큰 비용을 치르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응할 리가 없겠죠. 이제 핵을 가진 북한 핵 보유국 북한에게 대해서 어떤 군사적 조치를 하고 압박을 해야 북한이 이 대화 테이블에 돌아오겠는지 그런 데 대해서는 별반 언급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이런 압박, 제재를 강화해서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한다 이런 것도 지금 그 중국하고 교역이 거의 95점 몇 프로라고 그러죠. 그런 상황. 그리고 안보리 제재라는 것이 중국, 러시아의 그런 불참으로 해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군사, 경제적인 조치가 이렇게 옥진되기 어려운 그런 조건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담장 구상의 그 3D 협곡이라는 것이 애초에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평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여기도 적었지만 역대 김대중 정부 이후의 그런 대북 정책의 기조 그것을 관철하는 기반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경제, 안보, 교환 그리고 또 이 반일 정책 이런 것이 거기에 기저에 흐르고 있는데 사실은 이 비핵화 이행 과정의 속도 순차 시기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이 진보 정부, 보수 정부 간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한국의 경제 보상으로 북한의 핵무장 해제를 끌어낸다, 교환한다 이런 논리는 진보 보수 할 것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이런 것이 그닥 그렇게 효과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오지 못했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북한 자체가 갖는 정치 체제의 특성, 말하자면 개인 독재라는 그런 특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국가 안보보다는 정권 안보가 우선이 되고 민생 안전, 또 이 국가 발전 이런 것보다는 정권의 어떤 권위 이런 것을 선차적으로 드실 수밖에 없는 그런 체제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경제적인 보상이 또는 경제적인 협력이 일정 정도를 벗어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정권의 안위와 이렇게 대치되는 상치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도 이런 뭡니까 대북 정책의 그 반역적 접근 이런 것이 별반 그렇게 효과를 가지고 오지 못했던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남북 관계 이 개선 방안이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정도나 기한이 있겠는가 그런 회의가 드는 것이 저뿐만의 생각이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탁월한 그런 대책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저로서는 그렇게 잘 이렇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완전한 비핵화, 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이 뭐냐?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논쟁적인 그런 개념이고 사실은 합의도 중요하지만 영의 문제에서 상당히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도돌이로 계속되고 하는데 그런 검증과 사찰 문제. 만약에 이 비핵화라고 하면 북한이 그때 2005년 9.19 공동성명 당시에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계획의 포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커미트먼트를 했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완전한 비핵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근데 그것이 지금 수용 가능하냐 이런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담대한 구상의 자체 논리 체계도 그렇고 이것이 가까운 시간 내에 이렇게 실효성을 가지기 어려운 그런 접근이 아니냐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래서
다들 얘기하고 있듯이 억제와 관여 이런 것을 결합하는 방안밖에 없다. 그러나 억제와 관여 중에서 무엇이 어디다가 더 방점을 두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또 논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갈리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억제 없는 관여, 관여 없는 억제 둘 다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더러 실효적인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도 힘든다고 봅니다. 이런 조건에서도 중요한 것은 당면한 그런 어떤 북한의 백포와 이런 것을 멈출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최대한 그런 외교든 대화든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이 핵보유국 북한과 사실상의 핵보유국 북한과 비보유국 남한 간의 이런 군사적 대치가 자칫 군사 충돌 이라는 이런 사태로 비화되지 않도록 군사적 긴장 완화, 또 위기 관리 이런 것이 중요하겠죠. 또 그것을 위한 정치 군사 대화는 계속 해 나가야 된다. 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나중에 소장님께서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고 또 그런 글을 쓰셨지만 이런 조건에서 그러면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것이냐?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리고 소장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대로 이를 베이스로 특히 한국이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북한을 대화의 장에 모으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특히 핵을 가다가 국가 정체성 또 김정은 정권의 정통성의 요체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 가능성이 굉장히 낮거나 아니면 거의 불가한 것이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북한이 2012년에도 그죠 개정헌법에서 핵 보유국을 명시를 했고 또 2016년도 7차 당대에도 그런 핵 보유라는 것이 그냥 일시적인 이런 노선이 아니고 항구적인 전략 노선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서도 2018년 이후에 그 비핵화에 대해서 공언을 했죠. 그런 것을 보면 북한이 국가 정체성의 요체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는 불가하다. 이걸 우리가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선제적으로 또 우리 스스로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하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지향과 동시에 객관적으로 볼 때 전에 비해서 비핵화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다. 그런 판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6페이지에 그런 언급을 하고 있지만 이제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넣으면서 소장님이 북한이 얘기하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어떤 틀에 그래서 군사훈련을 갖다 일시 정리하고 전략자산 공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유의하는 그런 조건에서 또 일부 가능한 그런 제재들을 갖다가 해제를 하면서 북한 대화의 불러내린다. 그런 조건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는 가능하다. 그런 어떤 전제에서 출발한 거죠. 그래서 그걸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 미국 내에서도 다 아시는 대로 현실적으로 그 핵 보유국이 스스로 핵을 보유하는 굉장히 지난한 그럽니다. 그리고 이 군축학파들이 얘기를 하듯이 북한 역시 홉스적인 그런 무정부 상태에서 안보 불안, 안보 딜레마를 느끼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북한의 그런 안보 불안 이런 것들을 갖다 인정을 하면서 사실은 이런 핵이 더 이상 이렇게 도달되지 않도록 동결을 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런 조건에서 핵 군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젠킨스니까 작년 10월 달에 키스가 그런 얘기를 했죠. 군축 차관, 군축 안보
차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가 다시 이제 백악관 대변인이 부인을 했지만 어쨌거나 바이든 행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지만 미국 내에서도 완전한 비핵화는 불가하다. 아니면 그걸 갖다가 지향을 하지만 중간 단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관리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접근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상태로 가면 앞으로 10년, 20년 내에 북한의 비핵화는 가능한가? 오히려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어디 보면 냉전기에도 핵을 가진 소련, 또 64년 10월 달에 이제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했고, 그랬지만, 그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중국의 핵 보유를 갖다가 포기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죠. 그렇지만 그런 것이 어렵다는 걸 알고, 어떻게 보면 1971년에 그 미중 대땅트가 다 됐던 것처럼, 당장은 아니겠지만, 단중기적으로는 그런 전망을 하기가 어렵겠지만, 그 이상의 어떤 시간대를 갖다 설정할 것 같으면, 미국도 북한의 핵을 이렇게 어쨌든 사실상 인정하면서 공존하는 이런 것도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그렇게 불가능한 그런 시나리오다 그런 생각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결국 북한이 가질 수 있는 세컨드 스트라이크 능력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게 그것이 북한의 경제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 그때 그런 것이 이제 단시간 내에 하나도 보기 힘들겠죠. 어쨌든 미국은 이런 것을 통해서 상황을 관리하려고 할 가능성이 없다. 어떻게 보면 이 북한이 핵을 가졌다는 것은 현상이죠. 어떻게 보면 이 북한은 어떻게 보면 현상 유지 국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현상 유지 아니면 현상을 기정사실화하는 그리고 고착화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한국과 미국은 이런 현상 변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상의 핵 보유국을 비핵 보유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상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현상 변경에 있어서 많은 코스트가 든다는 거고, 그랬을 때 이 미국은 그런 코스트를 감당하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엄청난 재앙적인 어떤 코스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북한의 그런 핵 보유와 미국의 사실상의 핵 인정 이런 것이 악질적인 그런 균형을 이루는 그런 상태로 가는 것도 전혀 논리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에서 제가 이제 네 번째 이거는 이제 우리 국내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좀 이런 조건에서 당장 이 비핵화의 획기적인 진전, 남북 관계의 이 개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기대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우리가 이제 뭘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우선은 이런 그 북한의 핵 문제 또 남북 관계 설정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이런 것과 한국의 어떤 정책, 대북 정책 이런 것이 별반 그렇게 관계가 없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토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강압 정책을 한다고 해서 무슨 핵을 비핵화시킬 수 있고 또 관여 정책을 한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포기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보수나 진보의 어떤 정책이든지 북핵 문제 해결에는 그렇게 기능적이지 않다. 그러나 상관성이라든지 인과성이라는 것이 별반 없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왔지만 이런 질문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제가 이게 단시일 내에 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고 또 비핵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마땅한 수단이라든지 이런 강도가 없다. 없거나 지극히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보수와 진보가 이런 북한을 비핵화시키고 말고에 대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반되는 그런 접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것을 어떤 정책도 그렇게 실효적이지 않다는 것을 북한을 비핵화시키는 데는 인정을 하고 그런 조건에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남북관계를 어떻게 관리하고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낼 것인지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런 차원으로 6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조건에서 비핵화와 남북관계 획기적 진전의 어려운 조건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북핵에 대해서 억제력을 갖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그와 더불어서 제가 세 가지를 갖다 얘기를 했는데, 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뭡니까 적실성 있게 좀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통일부 차원에서도 아마 그런 지적들과 그런 여론들 때문에 이 2024년 확정 목표를 해서 업그레이드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남북 관계를 과연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우리 아까 제가 보면서 보니까 우리 고양 교수님께서도 원장님께서도 이 남북 관계 이제는 뭐 민족 이런 거보다는 국가, 딴 나라 뭐 이런 것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런 지적을 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 남북 관계를 규율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우리가 유엔에 동시 가입을 했지만 남북한 기본 합의서에 있는 잠정 특수관계, 이 잠정 특수관계라는 것이 지금까지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을 해왔는지, 이게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번 천천하게 이렇게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양국 체제 이런 건 아니지만 이 잠정 특수관계도 아닌 거 아니냐. 이게 왜냐하면 이 1991년에 이 남북한 기본 합의서 할 때 당초 남측에서는 뭐 그때 91년도 9월 달에 그 남북이 유엔에 가입을 했으니까 남북이 유엔에 가입한 점을 유의하여 이런 문구를 넣으려고 했는데, 북이 이제 하나의 조선원칙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극구 반대를 해서 그리고 이제 그걸 넣지 못했다고 했는데, 사실 그런 것을 만약에 넣었다고 할 것 같으면 남북 간에 오고 하는 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이렇게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남북 관계가 더 발전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통일을 지향을 하지만 잠정적으로는 국가 관계, 잠정 특수 관계가 아니고 잠정 일반 관계, 왜 이건 안 되는지 뭐 그런 것도 한번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남북 기본 협정, 또 통일 국민 협약,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 2021년에 문재인 정부 때 그 통일 국민 협약에 대해서 초안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뭐 홈노트에도 적었지만 그 남북한 기본 협정에 대해서도 통일연구원에서 그 연구 보고서로 제출했고요. 어쨌든 뭐 이런 그 남북 관계의 제도화, 법제화 이런 것을 위한 그런 국민 협약, 남북 기본 협정, 평화협정 이런 것이 이제 이 국내 남북 또 국제 수준에서 연결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 문재인 정부가 방향을 잘 설정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남북한 기본 협정이라든지 또 평화협정 이런 것이 가까운 시일에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니까, 오히려 이제 이 남북관계 안 좋고 비핵화의 전망이 어두운 이런 시점에서 국내부터 좀 다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이제 제가 8페이지 이후부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3자를 갖다 동시 구동하면 제일 좋겠지만, 국민협약, 기본협정, 평화협정 이런 것을 동시 구동하면 좋겠지만, 정세적으로 그런 것이 그렇게 현실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국민협약 내부 합의 이런 데 좀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적어놨습니다. 또 실제 그런 것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뭐 그런 논의들이 있었고, 또 2007년 14선언에도 그랬고, 그 다음에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도 이제 비중 문제가 됐는데,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계속 경쟁화돼서 결국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했죠. 근데 이런 것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지속해서 이 문제는 나올 수밖에 없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서로의 동방정책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연정에 참여했던 자민당 이런 것은 물론이고 이제 기민당 연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기민당에 대해서도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고 협의를 하고 이런 모양 절차 이런 것을 밟았던 것이 어떻게 보면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기제가 됐다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 대륙권 정치에서 이런 합의와 협의하는 그런 문화, 제도 이런 것들을 검토를 시키고 또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초당적인 협력을 통한 통일정책 추진 그리고 민간협력 플랫폼 구축 이런 것은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게 얼마나 이렇게 파급이 있고 또 실효적으로 되고 있는지는 또 다른 평가의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다시 이제 이 3D로 돌아갈 것 같으면 이 3D가 순차적으로 되는지 또 병행을 하는 건지 그게 좀 불명확한 것 같아요. 또 그게 불명하다고 하더라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억제 그리고 단념, 외교, 대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순차적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되면 억제와 단념을 위해서 강력하고 압도적인 대응 이런 게 되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되면 정치 군사적 남한의 정치 군사적 긴장이 불가피하게 되겠죠. 이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것은 병행인데 근데 이제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하면 이제 북한의 국제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한미가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북한에 대한 양보 이런 걸로 비치지 않을까 그런 분석도 없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는 다시 논의하더라도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이게 이제 3D 4D 그죠? 다이얼로그도 쓰고 또 디플로머시도 동시에 쓰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정작 있어야 되는 어떤 국내 대화, 도메스틱 다이얼로그 이런 것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D도 중요하지만 이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골드 D가 되겠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이 없더라고요. 앞에 이제 통일부가 이제 업무 보고에서 민주통일하고 사회적 통일 대화, 또 초당적 협력, 그리고 민간 협력 플랫폼 구축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것이 슬로건 차원을 떠나서 이렇게 진지하게 얼마나 이 문제를 갖다가 신중하게 보고 있고 그걸 갖다가 만들려고 하고 있는지 그것은 그렇게 잘 전달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윤석열 정부 남은 4년 동안에 이 남북 관계나 또 이 핵 문제에 좀 큰 진전이 있어가지고 사실 예전에 좋았던 그런 남북 관계 다시 복원되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 가능성이 제 개인적으로는 한 5%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무 할 수 있는 게 없느냐 이 정부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럴 때 하루동선처럼 할 일이 더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 현안에 이렇게 몰입을 할 때는 사실 그런 문제를 갖다 천천히 돌아보지 못하는데 우리가 자원해서 이런 것을 설정했던 것은 아니지만 남북관계 또 문제 이런 것이 신중하게 되는 조건에서 오히려 이럴 때 국내에서 우리가 나중에 다시 남북관계 활성화 또 핵문제 진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에 대비해서 이럴 때 우리가 그동안에 부족했던 것이 뭐고 제도적으로 또 국민적으로 또 동의를 얻을 그런 사안들이 뭔지 그걸 갖다가 오히려 준비하고 성찰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일각에서는 국내 합의 그거
여론은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 좋으면 다 따라가게 돼 있어.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또 그런 측면도 실제 있죠. 국민 여론이라는 것이 그렇게 뭡니까 북한에 대한 이미지, 남북 관계에 대해서 보증된 것이 아니고 어떤 정부가 어떤 정당 간의 합의라든지 국내 동의 절차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생략한다 하더라도 아니면 소홀히 하면서도 남북 관계의 획기적 진전을 가져올 것 같으면 거기에 부응하는 편성하는 그런 것이 없잖아 있죠. 한국에도 그런 게 있고 국제적으로도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이 효과를 가지고 볼 수 있고 또 결과가 돌이킬 수 없을 때는 야당도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죠. 이미 그런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이 남북관계의 특성상 그런 것이 오래 가지 않는다. 한국이 6번의 큰 합의가 있었지만 합의는 짧고 그죠? 긴장과 대립은 긴 이런 것이 남북관계의 그런 중요한 패턴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대비해서 그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호흡을 가져갈 때는 이런 뭡니까 정당의 합의, 국내적인 합의 도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9페이지 끝에다가 적어놨지만 그런 노력을 해봐야 결국 안 된다. 이런 양당 체제라는 것이 당분간 계속 갈 것이고 계속해서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5년 단임 정부가 경제 사회적으로 큰 효과를 내기가 힘들고 어떻게 보면 제일 이렇게 효과를 많이 낼 수 있고 국민적 지지를 모을 수 있는 것이 통일 대북 정책 이런 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냥 수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쟁은 계속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저도 그럴 가능성이 농화도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동동 얘기를 했지만 정부 여당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안 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 그렇지 않고 그런 성의를 보이고 안 보이고 그건 천냥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노력을 계속 해나갈 필요가 있다. 오히려 이럴 때 이 하이타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남북 관계를 볼 때 국제도 중요하고 남북 관계도 중요하고 그죠? 국내도 중요하고 이 세 수준이 공조를 해야 남북 관계가 잘 되죠. 그런 기회가 어떻게 보면 김대중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또 문재인 정부 때 잠시 열렸는데 그게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공지를 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그런 걸 인정하면서도 그 출발점은 어떻게 보면 국내다. 왜 대북 관여는 하면서 국내에 다른 생각을 가진 그런 세력이라든지 또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거의 어떤 인게이지먼트를 왜 하지 않는지. 예? 관여라는 것이 국내 관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립되기 어려운 개념일 수 있지만 어쨌거나 그런 것들을 발생할 필요가 없어 국내 관여, 대북 관여 못지않게 국내 관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